나와 가족, 국가와 세계를 구하는 길. 지금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그인으로 법을 만드는 국민 입법 시대.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입니다. 변호사님, 아기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기들이요? 진짜 아기들? 베이비요? 베이비. 베이비가 어떻게 소송을 해요? 2살, 네. 3살, 4살, 심지어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소송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아, 저 들어봤어요. 그렇죠. 기후소송단 이야기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어린 소송단이라고 하죠. 역시 변호사님은 알고 계셨군요. 정말 어린데요. 소송 제기할 당시 기준 나이로 보면은 20주차 태아를 포함해서 5살 이하의 아이들이 40명, 예. 6살부터 10살 이하의 아이들이 22명. 그러니까 이렇게 62명이 이제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또 아이들의 부모도 대리인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생활 속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민 입법 청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300원의 난입니다. 변호사님, 이 300원이 난을 일으켰다. 이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만적의 난은 들어봤어도 300원의 난은 300원은 뭘까요? 그렇죠. 예, 만적의 난. 야, 요것도 일단은 변호사님 역사에도 강한데 네. 혹시 이 만적의 난 이런 거 이름만 들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이름 내용도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고려시대에 만적이라는 노비가 신분해방 이런 거 목표로 이제 일으킨 난인데 그렇죠. 결국은 성공은 못했고요.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고 해서 난자를 붙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혁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난 뭐 망이망소이의 난, 뭐 홍경래의 난, 뭐 많은데 저도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 속에 많은 난들이 시각에 따라서는 혁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300원의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300원의 혁명으로 기획됐는데 그만 난을 일으키고만 300원의 이야기 청원 내용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회용 컵 보증 제도를 없애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지난 2019년 대비 플라스틱 배출량이 80%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품목별 배출량은 배달 용기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규제는 카페, 제과점 등 일회용 컵으로 한정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커피 프랜차이즈 중 업계 1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늘 매출로 내일 먹고 사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에게만 환경보호를 강요하시는지요? 전국 모든 플라스틱의 보증 제도를 실시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자, 이렇게 지난 2022년 5월에 게시된 청원의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이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말도 안 되는 제도라면서 반대를 하셨는데 이 제도를 좀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원래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고요. 네. 2019년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제도입니다. 예. 예를 들면 카페, 패스트푸드 그리고 제과점에서 이제 음료수 살 때 일회용 컵에 다방하고 싶은 사람은 음료수 값 이에 300원의 보증금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죠. 그러면은 이제 커피 값이 원래 한 잔에 1,000원이라고 치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면은 일회용 컵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00원을 더 내야 된다는 1,300원. 근데 더 지불하는 300원이 이 일회용 컵 비용은 아니고 네. 보증금입니다. 음료를 다 마시고 나서 빈 컵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매장으로 가져오면 보증금 300원은 돌려받는 거죠. 매장이 이제 고객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수거한 빈 컵을 수집 운반 업체에 통해서 반환을 하면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원순환 보증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도인지는 뭐 쉽게 이해는 갑니다. 이게 보증금 제도를 이용해서 일회용 컵의 사용량을 좀 줄이고 아니면 또 사용한 컵이라도 재활용률을 좀 높이자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제도는 그리고 모든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네. 1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이른바 프랜차이즈점, 좀 큰 데에 적용되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약 105개 브랜드에 전국적으로 한 3만 8천여 매장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2년 전부터 예고된 시행일, 그러니까 올해 6월 10일이죠. 그 날짜를 앞두고 이 제도가 적용될 해당 매장 업주들 중에 상당수가 시행 반대를 청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대한 것인지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마주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매장은 일회용 컵마다 보증금이 지급되는 컵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스티커형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대비해 수백 개의 스티커를 미리 붙여놔야 하고
컵이 반환될 때마다 일일이 바코드를 찍어야 하며 아무리 손님이 씻어온 컵이라도 이물질이 남아있을 경우 매장에서 다시 씻어야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는 사장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나요? 이제 폐지나 병 대신에 개당 300원짜리 일회용 컵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쓰레기통에서 꺼내온 컵, 오물이 묻은 컵 다 보증금을 돌려주고 닦아서 모아놓아야 합니까? 게다가 커피 한 잔에 2,000원 안팎을 받는데 보증금 300원을 더 내라고 하면 손님들은 당연히 보증금 적용 대상이 아닌 매장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제발 말도 안 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도 없애주세요. 자, 이렇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해당 매장 업주들이 비슷한 청원을 많이 올리셔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변호사님, 결국 예고했던 6월 10일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시행되지 않았죠? 네, 시행 예고일 3주 전인 5월 20일에 환경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6개월 미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건데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네. 2019년 제도 발표 후에 유예 기간이 2년 있었잖아요. 근데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에 실시한 그 국민 의식 조사에서 보면 거의 약 90% 정도가 이 제도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은 한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93% 정도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고, 모름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합의를 일으킨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제도가 디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진 외국들을 보게 되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일회용품에 대해서 급격한 규제가 생기고 있음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수용을 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회용 컵을 반납할 수 있는 장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반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12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2년 전에 내준 숙제를 다 하지 못해서 6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진 건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6개월을 번 게 아니라 까먹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이들이 헌법 소원을 낼 만큼 환경을 지킬 시간은 촉박한데 자꾸 이렇게 할 일을 미루기만 해도 되는지 참 안타깝네요. 네,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우린 상당히 오랫동안 일회용품에 길들여져 있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활 속 환경 보호와 관련된 두 번째 청원 주제, 즉석 밥그릇의 배신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즉석밥 자주 드시나요? 저는 이제 캠핑 같은 거 가면은 이러고 가져와서 이렇게 렌즈에 데워서 종종 먹죠. 그렇죠. 네. 예, 즉석밥 이런 거. 네네. 예, 많이 우리 먹지 집에 않습니까? 한 박스 있어요. 요게 네. 이제 반개 작은 공기이기 때문에 저는 2개 필요합니다. 그게 요걸로는 살이 좀 날씬하시네. 모자라요. 네네네. 예.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처음 즉석밥이 출시된 게 1996년 12월입니다. 꽤 됐죠. 네. 그래서 이른바 식탁의 대혁명을 이끌며 급속히 판매량이 늘어서 2021년 기준으로 한 해 시장 규모가 무려 4,34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판매량만 봐도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매년 수억 개씩 소비되는 이 즉석밥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비밀을 알게 되시면 배신감을 느낄 분도 많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배신감이 드실지 이번에 제가 청원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문교양 월간지의 편집부입니다. 최근 잡지 주제로 재활용 문제를 다루면서 분리대출 표시가 붙은 제품 중 플라스틱 아더라는 표시가 붙은 제품이나 포장재는 애초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즉석밥 용기가 대표적입니다. 국민들은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으니 사용을 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하면 당연히 재활용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아더는 원래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입니다. 즉석밥 용기뿐 아니라 플라스틱 아더로 만든 제품과 포장재는 한둘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생산했을 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재활용이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재활용 마크를 붙여 소비자들이 분리배출하게 해놓고 결국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재활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플라스틱 아더로 만든 모든 제품과 포장재에서 재활용 표시를 없애주세요. 아니 저도 이 즉석밥 먹고 나면 당연히 유리그릇 씻듯이 씻고 물기까지 없애고 사실 지금도 분리수거함에 넣거든요. 이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또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플라스틱 재질이고 또 즉석밥 용기 밑바닥에 보면 뭐 분리수거라고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화살표 3개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화살표 3개가 이렇게 있는 이 표시 아시죠? 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앞에도 있고 이 바닥에도 있거든요. 이게 이게 재활용 표시 아니에요? 이렇게 순한. 옆에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네. 말씀하신 아더 아, 재활용 안 되는 건가 봐요. 네. 이 표시 있으면 우리 국민 누구나 이게 재활용 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분리수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분리수거 표시가 붙어 있지만 안 되고 쓰레기로 처리되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 분리수거 표시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분리수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그럼 재활용을 당연히 해야 돼. 아이고 이게 답답하네. 이 재활용 대신에 이거 쓰레기입니까? 자, 진정하시고요. 청원인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표시와 함께 눈여겨볼 표시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돌고 도는 리사이클 화살표 모양이 분리배출 표시. 그런데 분리배출이라고 다 같은 분리배출이 아닙니다.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 지침은 플라스틱과 비닐의 재질을 모두 6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그중 우리에게 배신감을 안긴 표시는 바로 플라스틱 아더. 우리말로는 기타라고 부르는 재질입니다. 한 해 2조 원이 훌쩍 넘는 시장을 자랑하는 라면 봉지는 소각해서 불을 피우는 것 외에는 활용 방법이 없고 갈색이나 초록색으로 물들인 맥주 페트병과 알루미늄 뚜껑이 붙은 커피컵이나 요구르트 컵 역시 재활용이 거의 어렵거나 너무 제한적인 플라스틱 아더 제품입니다. 아 라면 끓여 먹고 남은 국물에 즉석밥 말아서 딱 마무리하고 또 편의점에 가서 빨대에 꽂아 먹는 커피 뭐 요구르트로 입가심하고 이게 거의 국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제품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안 되고 또 아니면 극히 어려운 플라스틱 어더 제품이라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사용량이 급증했던 배달 용기들 있잖아요. 네. 절반 이상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그거 다 씻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재활용하라 그래서 열심히. 아 정말 오늘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했던 말을 재활용하는데 저는 왜 이제까지 배달 음식을 먹고 나면 꼬박꼬박 빈 용기 씻고 분리수거하고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이 삼각형이 분리배출 표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표시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그 안에 재질이 표시가 돼 있죠. 뭐 PE냐, PP냐, PS냐, 페트냐, 그리고 이 2가지 이상인 복합 재질이냐, 이 아더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질에 따라서 재활용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단일 재질 같은 경우는 물질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더 같은 경우는 이 물질 재활용도 가능도 하지만 이제 좀 재활용이 좀 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그 특히 햇반 용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햇반 용기만 모아놓으면은 그 물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햇반 용기가 PP인데 95%가 PP이고 그리고 5%가 EVOH라고 그 기체 차단하는 그 효과가 있는 고분자예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PP 단일 재질하고 섞였을 때는 PP 그 고품질의 재생 원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별도로 모아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요것만 별도로 안 모아지면은 이제 그 회수 선별업체에서 선별 과정에서 이제 이 복합 재질만 별도로 모아지게 됩니다. 선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복합 재질만 따로 모아서 열애수나 아니면은 그 SRF 고용연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더 용기라고 해서 이렇게 비닐류가 있고 용기류가 있거든요. 현재 비닐류는 아더와 관계없이 다 분리 배출되면 그 태우는 방식으로 그 SRF로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더류는 그 비닐류의 경우에는 단일이냐 아더냐와 관계없이 분리 배출하면 어쨌든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요. 용기류의 경우에는 분리 배출을 하더라도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활용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모든 플라스틱 아더 제품 사용을 뚝 끊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실천 가능한 일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변호사님? 일단 우리 소비자는 흘려보던 분리수거 표시를 다시 봐야겠죠. 네. 6개의 플라스틱 종류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플라스틱 아더인지 아닌지는 잘 살펴보고 소비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절반은 재활용이 되고 있고 현재 절반은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분리배출 표시 제도라는 것을 없애줄 거냐. 근데 이거는 또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규제를 완화시켜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셈이 되는 거라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고 규제에서 빼버리는 것은 오히려 방향성의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재활용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재활용이 안 되니까 분리배출 표시에서 빼서 재활용을 하지 마라라고 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점차 재질을 아더 재질이 아니라 단일 재질로 전환시켜서 물질 재활용이 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해 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아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현상이 목격된다고 해서 바로 분리배출 표시에서 빼서 재활용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만 질 수는 없겠죠. 이 제품을 만드시는 기업 입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 개발에 힘써 주시고 그리고 국가, 지자체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또 불가능한 플라스틱이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인 분리수거, 분리배출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니마, 그 강에 버리지 마오. 변호사님 혹시 한강 시민공원 자주 가시나요? 자주 갔었죠. 특히 여름에는 좀 시원하기도 하고 거기 가면 또 치킨 팔아요. 맛있어요. 치맥. 네, 그 라면도 맛있습니다. 아. 거기서 먹는 라면이 좀 맛있어서 네. 아이들이랑 종종 가서 뭐 라면도 사 먹고 치킨도 사 먹습니다. 배달도 하고 뭐 이런 게 네. 다 행복이죠.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한강에 나갔을 때의 행복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혹시 한강에 뭘 좀 버리거나 빠뜨린 적은 없습니까? 뭐 제 미소 죄송하고요. 아니 뭐 떨어뜨린 건 실수로 떨어뜨렸지 뭘 버리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면 미소를 빠뜨리셨다. 네. 올해 들어서 죄송해요. 가장 인상적인 얘기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강에 뭐 빠뜨릴 게 있나요? 버릴 게 있나요? 뭐 강물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할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게 상식이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는 지역의 강이나 바다에 오물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에이, 뭐 설마요. 버릴 일도 없는데 또 어떻게 모르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강이나 뭐 바다에. 심지어 강이나 바다에 가지 않고도 강과 바다를 더럽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청원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33조를 폐지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음식물 분쇄기는 전 세계 선진국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입니다. 현행 하수도법 제33조는 하수의 수질 악화가 우려될 때 특정 공산품, 즉 음식물 분쇄기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수의 수질 악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정 공산품, 즉 음식물 분쇄기 사용이 하수의 수질 악화 원인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음식물 분쇄기 사용은 가정 위생과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자유권입니다. 이를 위해 하수도법 33조 폐지를 청원합니다. 라고 청원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의 청원은 한마디로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하수도법 33조를 폐지해 달라는 겁니다. 변호사님, 이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 제품의 사용을 왜 금지하고 있는 건가요? 음식물 분쇄기 혹은 디스포저라는 영어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대부분 싱크대 하부에 설치된 제품입니다. 이름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곱게 갈아서 물과 함께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것이 원래 이 기계의 용도죠.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에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고 따로 모을 필요 없이 하수도로 물처럼 흘려보낸다면 사용자 입장에선 정말 편리하겠죠. 우리나라도 1980년대 중반 이 기계가 도입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별 문제 없이 사용했었는데요. 1995년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즉 수질 악화를 우려해서 판매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러다 2012년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한적인 판매와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우선 대한민국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환경부가 사용을 승인하는 제품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수분만 분리해서 배출하고 남은 고형물이 80%는 회수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음식물 분쇄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갈아서 모두 하수도로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군요. 그렇죠. 찌꺼기 무게의 80%는 회수해서 별도로 버려야 되고요.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갈아서 만드는 그 디스포저는 여전히 불법인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는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나라도 꽤 많은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법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수도 시설이 부족할 리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물론 청원인이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90%가 훨씬 넘는데요. 네. 설치된 하수도 상당 부분이 분류식이 아닌 함유식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함유식 하수 강구에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할 경우 하수 처리장의 오염 부하도가 증가해서 처리 비용도 늘어나지만 자칫 상수도원까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하기는 최근에 음식물 분쇄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환경부가 허가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거나 허가받은 제품도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찌질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허용된 형태의 음식물 분쇄기 사용도 우리 하수도 시스템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또한 국회에서도 수자원을 포함한 환경보호를 위해 하수도법을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입법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자, 오늘은 생활 속 환경 보호와 관련된 입법 청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아기 기후 소송단 저희가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1986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600여 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대로 지구를 망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네. 저도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기후 소송이 대부분이 각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 변화 대응을 질타하고 바로 잡으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환경 운동도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청유형 캠페인에서 정부와 기업에게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전환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자연을 배신했을 때 무엇이 돌아오는지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확실히 경험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떤 전염병이든 환경 보호만큼 확실한 백신은 없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구의 환경을 되살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